네, 앞 시간에 우리 이제 LTV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LTV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이제 가격, 가치 대비해서 이제 대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사실 부동산의 가격 대비해서만 이제 부동산의 그 대출액을 제한을 하면 조금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에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부동산이 가치나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 즉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의 현금 흐름이나 소득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제때 갚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산이나 부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일종의 이중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대비해서 또 대출액을 제한을 하고 그게 이제 LTV 규제이고 또 그에 더 나아가서 부동산의 대출 받는 그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이렇게 이중의 제한 규제를 두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DTI라는 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Debt to Income이라고 하거든요. DTI라는 것이 인컴, 즉 소득 대비해서 debt라는 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죠. 결국 소득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이제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DTI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더 나아가서 DSR, 또 뭐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스트레스 DSR, 뭐 이런 것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요즘에는 소득에 대한 이제 대출액, 소득 대비해서 대출액을 제한하는 이런 식의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새로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이제 강화된다는 뜻은 결국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TI, 이걸 뭐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DSR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뭐 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냥 DTI, DSI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원어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뉴스에나 경제 기사에서도 LTV, DTI, DSI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정확한 개념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DTI라는 건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금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식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방식의 DTI 규제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DTI 규제,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신 DTI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항상 이제 나누는 것은 연간 소득이에요. 연간 총소득. 어떤 대출받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분의 일단 이제 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DTI는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매년 이제 갚아나갈 원리금 상환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서 기타 부채, 내가 기존에 뭐 어떤 부채나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때 매년 갚을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을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주의 있게 보자면은 여기 이제 이자 지급액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다 카운팅을 하는데 기타 부채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 낸 것만, 이자 지급액만 포함을 시켜서 DTI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하는 방식은 다른 게 이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기존에 뭐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예전 방식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 만 이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뭐 새로운 방식은 뭐 이것저것 뭐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것들 다 합쳐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연간 소득이라는 부분은 이제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위에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밑에 보면 DSR은 이게 더 늘어나거든요. 결국 연간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에 이제 포함되는 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점점 이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제에 많이 걸리겠죠. 그럼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DTI는 이제 기타 부채의 경우에는 연간 이자 지급액만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다. 그럼 DSR은 뭐냐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식을 보시면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DTI는 이게 차이가 이거죠. DTI는 기타 부채, 주담대 외의 기타 부채는 이자 낸 것만 포함시키는데 DSR은 기타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 상환액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DTI보다 DSR로 갈 때 점점 위에 올라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지고 당연히 규제에 더 많이 걸리고 그럼 그 얘기는 대출 금액이 DTI로 계산했을 때보다 DSR로 계산했을 때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DSR은 결국 이제 위에 올라가는 것이 결국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뜻해요. 여기 이렇게 나누어 봤지만 결국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합한 값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 DSR이다라고 하면 여기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모든 대출의 뭐 연간 원리금 상환액,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다 합쳐서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DSR 규제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DSR 규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전세 대출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이걸 포함을 시키면 굉장히 좀 그 타금 효과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DSR 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포함시키자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집값의 레버리지로 적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아마 전세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럼 전세대출 규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세대출의 원리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이 DSR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DSR이 또 위에 올라가는 포함되는 것이 또 높아지니까 당연히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등장한 스트레스 DSR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똑같은 요 공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현재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내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은 이거예요. 혹시 나중에 금리가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뛰게 되면 그것까지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것까지 가정을 해서 그걸 미리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재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높아질 금리를 가정해서 미리 적용을 시키면 당연히 내가 현재 내는 원리금 상환액보다 더 높아지겠죠. 지금 나는 원리금 상환액을 100만 원만 내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 한 몇 년 뒤에는 한 120까지 낼 수 있어. 그러면 120만 원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 DSR 계산할 때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가 커지니까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이 제한이 됩니다. 어, 그건 이제 자료, 뭐 이렇게 계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스트레스 DSR은 공식이 복잡한데, 뭐 사실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대출 금액이 얼마씩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은 자료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보통 보면은 뭐 몇천만 원에서 1억,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5, 6억 대출 받은 사람이 뭐 한 4, 5억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거나 1억 안팎 정도의 이제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뭐 한 4억만, 뭐 예를 들어 4억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뭐 5억, 6억을 내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대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 참여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 생각보다 좀 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부터 100% 적용한 게 아니라 뭐 1단계, 2단계 뭐 해서 이제 단계별로 적용하는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뭐 거의 뭐 100% 이제 적용이 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이금융권까지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 이제 주담대 쪽에 들어가는 대출액을 이제 제한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DSR이 뭔지, GTI가 뭔지, LTV가 뭔지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I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49페이지 보시면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이거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위한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렌트 투 인터레스트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 연간 대출의 이자 지급액 분의 이 임대 건물로부터 벌어들이는 임대 소득의 비율을 우리가 RTI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정부에서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뭐 주택이나 주거용 부동산은 막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겹겹이 하잖아요. 근데 상업용은 그렇게까지 대출을 막 규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살 때 뭐 90%, 뭐그 건물가의 90%를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이쪽은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만 그 외에 뭐 상업용이나 이런 부동산은 크게 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안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쪽도 좀 규제를 하자라는 얘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왜냐면 다른 것보다 뭐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실 그게 다 디폴트가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뭐 90% 대출해 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집값과 달리 이제 그런 상업용 건물들은 갑자기 뭐 가격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때 이제 규제의 핵심 수단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 어떤 걸 투자를 했을 때 임대료로 이자는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상급지 뭐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로 이자를 못 내거든요. 임대료 받는 것보다 이자 지급이 훨씬 크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막 정부에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RTI는 어쨌든 그런 그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 부채 감당률, 뭐 DCR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채 감당률 DCR은 은근히 중개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채 감당률은 DCR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영업 소득, 즉 NOI를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뎃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DS, 약자로 DS라고 했죠. 그래서 NOI를 DS로 나눈 값을 DCR이라고 합니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즉 채무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좋죠. 아까 얘기한 LTV나 DTI, DSR은 높을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근데 DCR은 반대예요. DCR은 이제 순영업 소득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것이니까 당연히 DCR이 높다는 얘기는 원리금산액 내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이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이제 위험이 작아진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 DCR이 낮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만약에 DCR,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NOI, 즉 순영업소득보다 연간 원리금 산액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DCR, 주체 감당률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최소한의 이제 기준점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DCR이 딱 1이다라고 하면 그 임대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순영업 소득과 은행에 내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여기다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더 빠져나갈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 상환을 내면 끝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DCR이 한 1.2 이상을 요구합니다.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보다 순영업 소득이 한 12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이 좀 줄어든다.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최소한의 이제 기준을 한 1.2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딱 되면 겨우겨우 이제 원리금 상환하고 딱 원리금 상환하고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 개념과 관련돼서 은근히 중개사 시험에 기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자론,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수익을 분석을 했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위험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위험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 수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위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험이 클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것은 그 수익의 불확실성 또는 변동 가능성을 뜻하고 이걸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분산값을 구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위험이란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 즉 불확실성 또는 변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투자의 위험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때 투자 위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투자라든지 어떤 투자자가 회피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반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투자자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정적 위험, 또 체계적 위험은 동적 위험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은 회피 불가능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회피가 가능한 위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러니까 투자를 몰빵을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추고 제거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춘다. 그럼 그때 위험을 낮추고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비체계적 위험만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오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회피 불가능한 위험을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그럼 뭐 수학적인 이런 계산을 통해서 위험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이제 비체계적 위험, 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고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은근히 뭐 중개사 시험에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나온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 위험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고 하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예측과 달리 변함에 따라서 미분양이나 공실이 증가하거나 뭐 임대료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대형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1인 가구가 증가해서 뭐 소형 아파트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에 해당하겠죠. 또 운영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의 부적절한 운영과 관리, 뜻하지 않은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 이런 것들을 운영 위험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부동산은 위치적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부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입지에 관련된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뭐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인근 지역이 개발이 돼서 내가 뭐 상권이 뺏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위치적 위험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단점,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을수록 금융적 위험이 커지는 반면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이런 금융적 위험은 없어지죠. 물론 금융적 위험이 없어지지만 자기 자본만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금융적 위험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리 상승기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생각지 못하게 원리금 상환이 확 일어난다. 그러면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LTV가 100%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대출받은 사람이 이제 디폴트, 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파산할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분 투자자의 위험이기도 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 쪽의 위험이기도 하죠. 공통적인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자율 상승기에 결국 이자율 금리가 뛴다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이중의 타격을 받는 거죠. 이자율 금리가 뛰면 일단 내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원리금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뛸 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렸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크게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험, 현금성 위험도 이제 부동산의 그 특징,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단점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렵고, 현금, 즉 돈으로 바꿨을 때 필연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다. 시세가 100억이다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100억을 못 받잖아요. 뭐 80억을 받는다거나 뭐 70억 받는다거나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만큼 못 받는 그런 위험을 이제 유동성 위험, 현금성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자산마다 이 현금성, 유동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이 뭐 얼마짜리 시세가 얼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돈으로 받고 싶으면 바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전혀 가치 손실 없이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성이 굉장히 높지만 부동산은 뭐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급성이 굉장히 낮다,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또 종류별로 이게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뭐 지방의 토지 이런 거일수록 사실 환급성이 굉장히 낮죠. 또는 뭐 상업용 건물 이런 것도 환급성이 낮지만 또 아파트 중에서도 그 뭐 도심권에 있는 뭐 대단지 아파트 뭐 신축 대단지 뭐 역세권 뭐 한강변 뭐 이런 것들 환급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도 환급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이 시세 차익, 자본 차익만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환금성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엑시트, 이제 출구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그냥 내가 사두고 묵혀두다가 오르면 좋고 뭐안 좋으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급성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땅에다 묻어둔다거나 뭐 이런 식의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황금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부동산에서도. 그리고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이 황금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황금성 위험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뭐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 또 평형도 대형 평형들보다 뭐 30평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는 딱 이 황금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당 가격 계산을 해보면 대형 평수보다 오히려 중소형 평수가 평당 가격이 더 높고 저도 뭐 이런 단지의 그 가격들 이렇게 한번 보니까 30평, 뭐 40평, 뭐 50평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살 때 뭐 50평짜리가 30평보다는 더 쾌적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 황금성의 고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그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게 있어서 뭐 좋은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헤지, 즉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는 중요한 수단이 이제 부동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좋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일반 물가 상승률 은 높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럴 경우 결국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당연히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뭐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승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이고요. 그리고 또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주된 이제 수익 수단이 임대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현금으로 받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미래의 임대료 수익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 쪽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보통 이제 부동산 대출은 변동금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변동금리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만큼이 가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뒤에 보지만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 수익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고 그럼 내가 기존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투자 가치나 뭐 요구 수익률 이런 내용들은 뒤에 또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임대를 할 때 여러 가지 경비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관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그 인플레이션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영업 경비가 상승을 하고 그럼 우리가 수nhập 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 경비를 빼주잖아요. 근데 영업 경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nhập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험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개발 비용이 상승을 하고 그럼 개발 비용이 상승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갉아먹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고 가치를 갉아먹는 효과가 생겨서 그런 것도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냥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이제 교차한다는 것이고요. 네, 물리적 위험은 뭐 부동산 투자 개별 부동산에 따른 뭐 그런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위험, 뭐 정책적 위험, 뭐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정책이나 변경을 이제 타이트하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뭐 공법적인 규제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임대료 규제 뭐 이런 것 들어갈 수 있고 세금 규제 또 금융 규제 뭐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리스크, 정책적 리스크들이고 뭐 정부가 정책 금리를 변경하는 것도 역시 부동산 가격에 이제 정책적 리스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 수요가 줄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을 살려던 사람들이 이제 멈칫하겠죠.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높아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가격을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이죠. 근데 이제 사실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수요만 감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일단 개발에 필요한 비용도 높아지죠. 우리가 PF 대출이나 이런 거 금리도 다 높아져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공급 사이드에서 또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되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쪽인가요? 내리는 쪽인가요? 올리는 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일단은 수요를 감소시켜서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지만 또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또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과연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뭐 경제론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차이는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수요 쪽은 바로 영향이 와요. 내가 다음 달에 집 살려고 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바로 집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바로 감소를 하는데 공급의 감소는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급에 있어서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시장에 공급을 할때 뭐 갑자기 뭐 주변에 아파트 값이 막 상승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내일 뭐 옆집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년이나 5년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시차가 있고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 뭐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지금 시중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감소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수요가 바로 감소해서 가격이 이제 내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 공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러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하기 전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시장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제대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먼저 수요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중에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처음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던 효과를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또 가격을 누르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정부가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리스크들을 잘 이제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수익과 수익률의 개념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것이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어림셈법에 따라서 간단하게도 계산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처럼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복리 방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수익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수익률을 뜻합니다.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수익률. 즉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임대료가 시장에서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임대료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10%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기대 수익률은. 반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말 때 그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내가 이 투자로부터 요구 수익률이 뭐 7%다 라고 하면 이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7%는 넘어야 투자를 하겠죠. 물론 넘을수록 좋죠. 넘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또는 목표 수익률, 뭐 외부 수익률, 뭐 필수 수익률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요구 수익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아까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한번 요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도 대출 금리도 똑같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뭐 금리, 다 공히 이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뭐 나라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위험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 돈 빌려갖고 안 갚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죠. 근데 위험이 제로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에 돈 빌려주고 1년 동안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 모든 투자에 대한 수익, 대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과 리스크, 위험에 대한 보상,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이죠. 내가 이거를 원금을 떼일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나한테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리스크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수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무위험 수익률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이제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뜻하고요. 이런 무위험 수익률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국채 수익률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 날짜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이 되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2%인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 한 1%만 받아도 되겠다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기준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2%라면 내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최소한 2%는 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위험 수익률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있죠.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만큼 이제 금리도 높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위험 할증률,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위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나 대출받는 대상의 위험에 비례해서 위험 할증률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큰 만큼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위험이 낮다, 위험이 작다라고 하면 대출금리도 작아지고 낮아지고 요구 수익률도 작아지겠죠. 근데 이때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가 정하는 거죠. 투자자 또는 대출해주는 쪽에서 주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은행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은행 알아보면 은행마다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다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위험 수익률은 은행마다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를 했을 때 내 신용도나 위험 수준을 평가를 하겠죠. 근데 A은행과 B은행이 나를 바라보는 위험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만큼이 대출금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금융권 은행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이유는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마다 평가하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위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 수익률은 그래서 주관적인 수익률이에요. 위험, 리스크 평가, 똑같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할증률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떤 똑같은 물건, 똑같은 투자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그걸 낮게 보는 거죠.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요구 수익률 낮게 봐서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리스크를 높게 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고 요구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투자안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내 요구 수익률만큼도 충족을 못하네 하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자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 달라지는 이유는 이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 이제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갈 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도 물가 상승률 더해지듯이 요구 수익률도 물가 상승률을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5% 금리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1년 동안 물가가 뭐 7% 뛰었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5%를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죠. 물가가 그만큼 뛰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나 요구수익률을 결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구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특히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결정하는 주관적 수익률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현 수익률이 있습니다. 시현 수익률은 이제 결과치죠. 그러니까 사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얼마 투자했더니 수익이 몇 퍼센트 발생했다. 이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사전에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실현 수익률을 알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건 결과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지금 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7% 수익률은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할 텐데 기대 수익률, 즉 객관적으로 이 수익률이 5%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투자를 기각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이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가 최소한 요구하는 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투자를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하게 또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보면 복잡할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가치는 이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NOI, 즉 순수익을 지금 본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것이 투자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판단하는 어떤 부동산의 주관적인 가치예요.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인 것이고, 그럼 그걸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순수익을 투자자 주관적으로 결정한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이 딱 투자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시장 가치는 여기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지금 보는 기대 수익률로 나눠주면 이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은 이건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설명, 뭐 감정평가나 이런 데서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요 단계에서 공부하실 때는 딱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고 시장 가치, 객관적인 시장 가치는 순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눠준다.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우리가 봤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반대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와 똑같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 가치는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에 시장에서 살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지금 시장에서 10억에 살 수가 있어요. 시장 가치가 10억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이걸 지금 내가 시장에서 10억에 살 수가 있는데 투자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11억, 12억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결론만 아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하고 반대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반대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은 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뭐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않으셔도 되고 뭐 지금 말씀드린 결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위험과 수익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주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요.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뭐 평균 분산, 뭐 소인선차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룰 일은 아니라서 그냥 개념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